주식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누서 랭커 문다현입니다. 매주 화요일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니좌 최요한의 경제누설 시간입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이 시간을 즐겨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평론가님께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또 우려감을 표해 주셨는데 일단 위드 코로나 시행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걱정되었던 대로 사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거의 2,0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2,000명대, 1,800, 1,900 이렇게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방역 지표가 위험 수위에 달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 확산세는 영국이나 싱가포르보다 빠르다. 사실 위드 코로나 1단계가 그 시작부터 불안해지면서 12월 달에 2단계, 내년 1월에 3단계 전환되는 로드맵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진중하게 개인 위생은 개인이 책임지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각 나라별로 위드 코로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특히나 영국과 프랑스의 위드 코로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다를까요? 사람이 굉장히 우월한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돼요. 뭐냐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딱 하나, 마스크 차이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출퇴근할 때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프랑스만 가도 출퇴근할 때 항상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지만 마스크 한 장이 주는 의미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상당 부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실내에서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것이 어쩌면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인류의 전반적으로 가는 길 아니냐라는 조금 가슴 아프지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마스크 생활을 하십시오. 네, 정말 마스크가 코로나19의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하지만 또 최고의 방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게 이 마스크 착용인데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만큼이나 정말 위태위태한 우리나라 주요 사안이 있는데 오늘 거기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지금 대선 국면이죠. 제가 여기서 대통령 선거 이야기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대장동 땅 투기 대장동 땅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게 과연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토지공 개념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지금부터 대한민국 땅이 무엇이고 토지 공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럼 머니좌 최요한의 경제누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땅은 정의로운가? 땅 부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땅은 정의롭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심지어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조차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땅이 진짜로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가 공공재다.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인정해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 취득을 적절히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적절히 제한한다라는 생각이나 주장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 딱 들으셨죠? 그러면은 이 토지 공개념을 거의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오래된 정치 경제학자고요. 1839년부터 1897년까지 사신 분인데 땅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고 얘기하니까 또 색깔론 치라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랑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마르크스랑 엄청 싸운 사람이에요. 예, 마르크스는 땅은 국유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헨리 조지는 아니다. 국유화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땅은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국유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예, 서로 막 비꼬았어요. 그래서 비꼰 내용 보면은 되게 웃겨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일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토지를 소수가 차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소유자가,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독식하면은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의 열매의 대부분을 결국 땅 주인이 차지하게 된다. 사회가 생산한 총소득에서 땅 주인이 점점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 토지가 없는 사람의 몫은 줄어들고 빈곤을 면치 못한다. 라는 것이 당시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저 진보와 빈곤은 이후에 많은 경제학자들 내지 많은 철학자들한테 굉장한 영감을 줬고 후세에게 굉장히 이러한 사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던져준 이야기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기본 사상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막스랑 싸우는데 이 토지 공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토지를 임대해주고 토지 사용권을 보장한다 라는 거예요.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시장 가치대로 환수하는 동시에 토지의 사용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이다. 확실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 그리고 토지가치 세금 환수 두 번째 방안, 토지가치인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 물론 토지공개념 실행 방안은 생산에 부담하는 다른 세금을 그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세를 많이 걷게 되면 다른 세금들을 좀 적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물론 이 양반이 살았던 헨리 조지가 살았던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미국이란 사회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이란 사회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지구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사고 방식 이 방안을 봤을 때 이것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다음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가 토지 공개념을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 1977년에 신영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 공개념을 첫 거론했어요. 물론 77년이니까 이후에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흐지부지 안 됐어요. 예,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뒤를 이은 군사정부임에도 불구하고 89년도에 토지 공개념 3법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도입을 했어요. 아주 이 부분은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공개상법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개발이익 환수법 관련돼서 이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았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아주 낮은 수위로. 낮은 수위인데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예. 막 종부세 폭탄 막 얘기하죠. 예. 언론사 사주가 땅 부자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지만 개헌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 군사정부예요. 군사정부가 옷만 갈아입고 민간정부가 되면서, 물론 이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가는 이후에 되었지만,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이득세법, 개발 부담금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예. 아마 저는 이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군인 정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벌들 땅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실제로 얘기했어요. 이 워딩 그대로예요. 80년대 후반이 되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사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워딩 그대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야 되는데 80년대 전방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뒤에 올림픽과 참저 호황 덕을 본 경기 호황을 위해서 이 투기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몽땅 다 부동산으로 갔어. 그때. 집값이 폭등했고요. 그 뒤를 따라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 값, 기억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이게 전세값이 60%, 60%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우리 서민들이 많았어요. 그 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빨리 부동산 붐 진정시키고 지지율을 많이 하자. 그래 하려면 5.18 조치를 실행시켜야 된다. 5.18 조치가 뭔지 압니까? 무시무시한 법률입니다. 바로 조치입니다. 재벌들이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재벌들 은행 대출을 해소하겠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들을 재벌들이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1989년. 그 군사정부 출신이긴 하지만 대단히 큰 일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의 도입의 근거는 뭐냐?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자, 1인당 평균 대지가 계속 축소된다.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이 토지 수요가 급증하는데 토지를 그 일부에서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건축 가능한 1인당 평균 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공개념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지가가 상승하고 그다음 소득 불균형이 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불안해.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간다. 물가 불안하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토지 공개념으로 가야 된다. 지주의 사익에 집중하.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 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왜 변질이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골고루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땅값이 팍 튀어가지고 졸부가 양산이 돼요. 그 졸부들이 뭔 짓을 합니까? 네,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네, 맞아요. 사회 통합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변질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법인의 토지 과다 소유. 법인이 땅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해서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만 집중하더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토지 공개념으로 가야 된다. 바로 토지 공개념의 도입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근거나 목적이나 사실은 이제 다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떤 법안이고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요거 조금 실수했어요. 자, 택지 소유 상한제. 89년대 부동산 투기붐,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 이후에 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돈이 막 쏠리는데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간다. 붐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공평하게 택지를 소유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 이때 얘기를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와 광역시의 가구당 200평, 약 200평 이상 택지 소유자에게 주택의 부속 토지는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한 가구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총 면적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660제곱미터,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990에서 1320제곱미터로 제한을 했어요. 이게 바로 택지 소유 상한제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4월 29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날짜 기억하세요. 1999년이에요. 20년도 더 된 예전이죠. 예, 기억하세요. 그때 이렇게 판정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각종 개발 사업이나 기타 사회경제 요인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뭐냐면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뚫렸어. 우와, 지하철이 뚫리니까 집값이 땅값이 엄청 올라가. 벼락부자가 됐어. 예.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거예요. 유휴지 등 소유자가 3년 단위로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의 150%를 웃도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30에서 50% 세금 부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급등한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뚫렸을 경우 1년 단위로 미리 과세한 후 3년 단위로 정기과세 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징수 방법과 과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 초과 이득세법을 이렇게 납부하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느냐가 결정나고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게 양도세하고 부딪혀요. 이게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그때는 결국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헌재에서 이거는 94년도 7월 달에 헌법 불합치 결정, 그리고 98년도 12월에 폐지가 된 겁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 기억하세요. 아까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 다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 하도 많이 얘기 나오니까, 대장동 땅 얘기 많이 나오니까, 개발이익환수법. 개발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막대한 개발 이익에 그걸 몇 명이 가져가고 말이야. 회사 다니다가 그거 몇 년 다녔다가 50억 막 퇴직금 받아가게. 그런 거는, 계급계층의 갈등을 초래한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슨 택지개발 사업이라 이런 거 하게 될 때, 그때 29개라고 정했어요.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원래는 50%였어요. 25%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죽은 게 아니야. 아직 살아있어요. 다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담금 부과를 중지 안 한대요. 부담금 부과를 하지 말라고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안 해요. 저희 아이러니컬하게 진보 정권이 노무현 정부부터 중지가 된 거죠. 개발이익 환수법까지. 이것이 노태우 정권에서 입안했던 3가지 토지 공개념 법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2년 전쟁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에도 이런 토지 공개념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헌법 속의 토지 공개념. 23조에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 속에는 이미 토지 공개념 정신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 2018년 개헌하려고 했었을 때 내놓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안에 아까 이거를 더 상세하게 나눠서 설명했다. 국가는 토지 공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다. 나중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게 된다고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토지 공개념이 있냐? 아니다. 외국에도 토지 공개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외국 거를 한번 찾아봤죠. 근데 제가 왜 물음표를 쳤냐면은 토지 공개념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개념이라고 표현하지 않자 법률로 정해버렸죠. 헌법에 반영된 시장경제 국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헌법에 반영되어 있어요. 이 토지공개념 정신이. 토지공공임대제, 토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 이렇게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하는 거예요. 홍콩, 베트남, 영국, 인도,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는요. 땅을 국가가 소유하지만 임대를 해줘요. 임대받은 그 땅은 거의 사유재산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대조세제, 미국의 일부 주, 덴마크, 뉴질랜드에는 지대조세제를 받는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땅값을 받는다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보면 소유권 행사 동시에 공공복리 봉사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고 소유해서 막 자기 권리만 찾으려는 이게 아니에요. 바이마르 헌법에 토지에 대한 노동 또는 자본의 투하 없이 발생하는 지가의 상승분은 전체를 위해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페인 헌법도 적절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투기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 이야기합니다. 규제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필요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의한 도시계획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해하고 다른 편익을 각 지역사회가 향할 권리가 있다. 이쪽에서 이익 보면 이쪽에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고루 나누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과거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으로 국가 통합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재산에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에 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그래요. 그 외에 대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스페인하고 독일은 얘기했지. 토지 관련 헌법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인터넷만 조금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가?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은 GDP 대비 전체 토지가 얼마냐? 도대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거의 천정부지예요. 이게 기준이 2015년이거든.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대한민국 땅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호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그리고 체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4.2배.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는 거고. 비슷한 인구 밀도가 비슷한 네덜란드보다 3배가량 높고. 이렇게 땅값이 비싸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뭐랑 연결되냐면 대한민국 미래랑 연결돼요. 출산율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동산을 잡아야 되느냐, 왜 집 공급이 중요하냐 할 때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한민국 끊어집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때만 어떻게 이렇게 뚝딱 하고 넘기려고 하는 무책임한 일부 관료 권력들 책임져야 돼.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대한민국 땅값 무지하게 비싸다.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 저는 그 일종의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 이 시간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 시간이 지금 5분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대한민국 어떠냐? 2021년 대한민국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피스 자꾸 빠져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이쯤에서 우리 문다현 앵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문다현 앵커한테 물어보면 문다현 앵커 겁나죠? 자, 투자와 투기를 저는 별로 구분을 잘 못하는데 우리 문다현 앵커는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론상으로는 네. 구분할 수 있겠지만 네. 저조차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영역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대답 감사합니다.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보다 비싼 과천 오피스텔 청약에 12만 4천 몇백 명이래. 평균 1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해봐서 그다지 차이가 없는 단지 오피스텔이야. 왜 이렇게 몰렸냐. (22억이나) 여기 15억에서 22억 사이래요. 과천 중심부의 입지에 전매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는데 기자가 여기서 투자 수요라고 얘기했어요. 서버가 먹통됐다. 어느 신문인지 나는 알지만 여튼 투자 아닙니다. 투기입니다. 투자 행위는요.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장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투자 행위는 실수요자의 행위예요. 투기 행위는 가수요자의 행위예요. 이걸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 얼마나 짧게 보유하느냐, 먹고 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만약에 22억짜리 오피스텔이 청약때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오피스텔은 그래도 돼요. 웃돈을 노리고 청약한 후에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하면 그만이고 실제로 그래요. 오피스텔 22억 과천 오피스텔이 그랬어요. 아파트와 달리 별도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요. 주택담보비율 LTV도 70%까지 가능했어요. 아파트 청약 이거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최상급 부동산 틈새 상품으로 불려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22억짜리 오피스텔인데 12만 4천 명이 몰렸겠냐고요. 11월 4일 날 과천에. 이거는 투기지 투자가 아니에요. 딱 가지고 있다가 딱 당첨되면 전매하는, 팔아버리는 투기예요. 기자들 정신 차려요. 그걸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합니까? 투기 상품이지. 또 투자. 아유 참.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요. 전국적으로 104%고 최소가 서울이지만 서울도 96%예요. 최대가 경북이라고 하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112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에요. 거의 100%에 근접해요. 근데 이게 왜 안 잡히냐?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래요. 투기 잡아야 됩니다. 뭘로? 토지공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 지금 이건 어디까지 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 결혼 안 하고 출산율 끊어지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렇게 예, 토지공개념. 우리나라 땅이 이렇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코 우리 아파트 공급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니까 공급을 해야 되지만 적지가 않다라는 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지가 않습니다. 주택보급률 다 말씀드렸고 꼭 기억해야 할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혁명적으로 변화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담대한 변화에 대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두려워해야 할 것, 유일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대한민국 계속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두려워한 그 두려움 그 자체만 예, 그 자체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변하는 대한민국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우리 코리니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정말 이 땅 얘기를 평론가님께서 언제 해주실까 내심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말씀해주신 주요 쟁점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토지 공개념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공적 재화로서 성질을 인정하고 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과 취득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 소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국유화시켜야 된다지만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국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국유화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 토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 토지 소유에 있어서 공공성을 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재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게 도입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과정이 있는데 중간에 탄력받고 툭 튀어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었어요. 네. 올림픽 때 딱 튀어나오고 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이 모인 돈은 뭘 합니까? 다 부동산 투기했다 그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 생산적인 데로 몰아서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투자했으면 지금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졌을 때 다들 돈 많은 사람들 다 부동산 투기하니까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하기한 재벌들의 땅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라고 워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18 조치 취해라. 비업무용 토지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 회수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재벌들이 그때는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노태우 정권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김영삼 정권, 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점점 이 권력의 힘이 시장으로 넘어가고 재벌들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탁 튀기고 나서 돈을 확 벌었을 때 올림픽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이 부동산으로만 다 쏠리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정치 권력의 이런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바로 토지공개념과 일기 신도시였습니다. 분당, 일산 뭐 이런. 네, 일단 배경을 짚어봤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5.18 조치 이후에
80년대 들어서 그렇게 삼저 호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놓은 법안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택지를 소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한이 있다. 예, 요 법률,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를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초과해서 갖게 됐을 때 또는 땅값이 올라서 이득을 많이 받게 됐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그러니까 요즘 대장동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득이 몇몇 그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이 이익을 나눠야 된다라는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이 세 가지를 냈고요. 다만 일종의 공공재로 본다라는 취지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현재로부터 90년대 말까지 모두 다 위헌 처리되고 뭐 폐지되면서 지금은 이 토지공개 3법이 형해화, 노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법안들이 있었는데 그럼 일단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제부터 어떤 법안이었는지 또 왜 위헌 결정을 받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너 그거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내놔 하고 뺏는 것은요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많이 가진 걸 강제로 뺏는다는 건 폭력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갖고 있는 그 물건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갖고 있는 그 물건이 사회적으로 흔해 빠진 그런 것이 아닌 굉장히 희귀한 땅, 주택,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땅이 한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 한 정파, 한 그룹, 한 사람 이런 데서 독점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로 사실상 국가 폭력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국가 폭력이 그냥 국가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툴을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660제곱미터, 그의 지역에서는 990 내지 1320제곱미터만 가져라. 그 넘어가면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세금 부과하는데 그 부과된 세금은 다른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토지 초과 이득세법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 삼아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집 앞에 지하철 뚫리면 땅값이라도 올라갈 텐데라는 이제 그런 농담 삼아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각종 개발 사업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그 개발 지역 주변의 유휴 토지, 비업무용 토지가 지가가 상승해서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 초과 이득을 조세로 환수한다라는 의미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토지 이윤을 많이 받은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세하는 거 다 방법이 다 따로 있고 생각하는 바도 다 다르지만 기본 정신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걸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양도세와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폐지됐어요. 사실은 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이런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지 이 자체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얘기 나오고 있는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그때 개발 이익을 개인이 다 가져가는 건 문제다. 그때는 지금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이나 대장동 같은 관광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조성할 때 29개를 결정했었고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그때 50%에 해당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25%를 깎였어요. 깎였다가 2002년, 2004년 각각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고 이유는 뭐? 경제 활성화. 기업들에게 부담 준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부동산 PF가 뭐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귀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혼자 다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퇴직금 50억 원씩 나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두 가지하고 이 개발 이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계속 논의가 될 거고 다음 정권에 여당이 되든 야당이 정권을 가져가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론이 날 것이다. 긍정적으로 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을 가져왔는데 말이야. 그래 나한테까지 왔는데 이걸 왜 나라에서 뺏어가냐고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예전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 대신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정당한 보상이냐는 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헌법 정신에 이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땅은 사실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 누구 건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 정신에 녹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이미 토지 공개념 3법이 위헌 시비로 지금 주저앉은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이 위헌 문제를 뚫고 입법이 가능해질까요? 글쎄요. 제가 점장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뚫고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위헌 결정이 났던 거는 벌써 90년대 말이니까 20년도 더 된 시기였고 그 사이에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요인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하면 무엇인가 예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는지 다시 한번 헌재의 판정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토지 공개념의 원론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일단 대한민국의 현실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을까요? 이 과천 오피스텔 분양에 무려 12만 명이 몰렸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긴 한데요. 네. 사실 가짜 뉴스 아니야? 라든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100세대가 안 되는 89시를 이렇게 모집하는데 12만 4,426명이 몰렸다라고 하니 그리고 평균 경쟁률이 1,398대 1이라고 하니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저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증거금이 1,000만 원이니까 이때 모인 돈이 1조 2,443억 원가량이 모였던 거예요. 인근 아파트 면적이 분양가만은 2배라고 해서 최저 15억 4천 그리고 최고 22억이라고 하는데 충격이죠. 네.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억소리 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가장 큰 게 매매가 가능하다. 당첨되면은 웃돈 붙여서 온라인 떴다방이랑 결합해가지고 웃돈 붙여서 판다. 그럼 매매가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오피스텔 관련돼서 이런 투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영욱 국토부 장관님 생각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